안녕하세요. 조청현입니다. 10월 27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요, 이 잉글랜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이 잉글랜드는 젠틀맨 그리고 훌리건 티로 유명합니다. 제가 여기다 영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영국은 잉글랜드, 웨일즈, 그리고 스코틀랜드, 아일랜드가 하나로 뭉쳐서 이 영국이라는 이 국명을 얻게 된 것이고요. 오늘 살펴볼 곳은 그 중에 한 곳인 잉글랜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. 영국 근위병들의 이 모습이고요. 이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2층 버스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. 빅뱅의 모습도 보이네요. 오늘 강의는요. 먼저 영국의 지리와 기후를 살펴본 뒤에 이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이디 퍼스트라는 개념입니다. 이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?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또 짚고 넘어가 보고요. 다음으로 영국 하면 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. 이 차뿐만이 아니고 닭이 세트로도 유명하죠. 마지막으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얘기한 바대로 영국은 2층 버스가 유명하고요. 이쪽에 빅뱅이 있고 또 이쪽이 영국 국회의사당입니다. 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 수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도 한번 이해해 보고요. 이 레이디 퍼스트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훌리건이라고 하죠. 이 축구 경기가 있으면 항상 이 훌리건이 또 다른 재미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. 이 축구장에서의 난동이 또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기도 했죠.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언더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네요. 앞서 프랑스 쪽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지하철은 나라마다 약간씩 좀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. 이 프랑스에서는 메트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. 한때 뭐라고 그러죠? 묵가지라고 하던가요? 그게 유행했을 때 메트로 신문이 있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아직 그때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그 메트로 묵가지를 읽어본 적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. 그 다음으로 영국에서는 이 지하철을 이 언더그라운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서브웨이도 맞고요. 영국을 상징하는 이 아이템이 뭘까 생각해 보면 비틀즈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. 그야말로 1960년대를 풍미했던 이 전설적인 그룹이죠. 여기 이 버버리 코트를 입고 있는 비틀즈의 모습이고요. 이 버버리 코트는 사실상 이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선도했던 이 의복 중에 하나입니다. 물론 이 버버리 코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참호전 당시에 이 비나 이 방수 처리가 된 이 옷을 이 군복으로 입어야지 됐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고요. 그 이후에
이게 이제 민수로 넘어가면서 민간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이 버버리 회사에서 이 비틀즈에게 이제를 내세워서 이 버버리 코트가 이 대표적인 이 겨울 의복으로 자리 잡게 되죠. 예,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이 패턴입니다. 의복 무늬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먼저 영국의 잉글랜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. 이쪽까지를 경계로 해서 이쪽이 잉글랜드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까지가 잉글랜드입니다. 그리고 이쪽이 웨일즈고요. 이 잉글랜드와 붙어 있어서 가장 먼저 이 잉글랜드에 점령당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. 다음으로 이쪽 북쪽은요, 이 스코틀랜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. 그리고 이쪽은 아일랜드고요. 여기가 이제 북아일랜드인데, 북아일랜드는 영국 이 영토고요. 이쪽은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. 지금도 독립되어 있죠. 여기 맨섬과 건지섬이 있는데요. 예, 그리고 저지섬이 있는데, 이 지역은 이 왕실 직영지입니다. 영국 왕실 이 왕령지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쪽 바다 건너서 이쪽은 바드칼레고요. 가장 영국과 프랑스가 가장 가까이 있고요. 그 뒤로 이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. 예, 영국의 전통적인 이 오두막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영국은 북대서양과 북해 사이에 있고요. 가장 가까운 유럽 국가로는 이 프랑스와 벨기에가 있습니다.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영국 해협 거리는 불과 38km에 지나지 않죠. 요 근래 이 터널이 뚫렸는데요. 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기차죠. 기차가 다니는 터널 길이는 무려 50km에 이릅니다. 그레이트 브리튼 섬은 유럽 최대 섬인 동시에 세계에서 8번째로 큰 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낮은 지대의 남부와 동부는 주로 농경지가 많고요. 이 북부는 상대적으로 산이 많습니다. 이 동쪽은 북해, 서쪽은 아일랜드와 세인트 조지 해협, 그리고 남쪽은 이 영국 해협, 북쪽은 대서양과 접해 있어서 이 사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. 이 북아일랜드의 동쪽으로는 아일랜드 해와 노스 해협, 그리고 북쪽으로는 대서양, 서쪽과 남쪽으로는 아일랜드 공화국이 맞닿아 있기도 하죠. 예, 영국은요, 사실상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 다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드릴까? 여기저기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이 다양한 인종이 이 영국기를 흔들고 있는 것이 를 보여드리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림을 구해봤습니다. 예, 이 영국을 상징하는 국화는요, 이 장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죄송합니다. 이
장미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. 근데 17, 16세기에 이 장미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겹장미가 아니고요. 이 홑장미라고 해서 이 단면이에요. 여러 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면, 홑장미라고 하죠. 그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기호를 살펴보도록 하죠. 이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기 오염의 상징인 스모그죠. 이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석탄 연료를 사용하게 되고, 그로 인해서 이 영국이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고, 그로 인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.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안개예요. 스모그랑 안개가 겹치게 되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이 대기 오염 물질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게 되죠. 이것은 영국식 밀크티의 모습인데요. 티에 우유를 붓고요. 거기에 라벤더를 뿌립니다. 이 라벤더 향을 즐기면서 또 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. 영국은 북극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온화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고위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영국의 경우는 사실상 조금만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북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 자체는 온화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온화한 편입니다. 그것은 바로 이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이죠. 이 해양성 기후는 사실상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만약에 대륙 지역이었다면 겨울엔 춥고 건조하고 이런 기후지만, 이 해양성 기후에서는 사실상 이 따뜻한 바다 주위에 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실상 온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남서풍 때문에 비가 많이 오고요. 날씨가 자주 변하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물론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렇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. 32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아예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강수량은 연중 고르게 분포하지만 평균적으로 3월에서 6월이 가장 건조하고요. 9월에서 1월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립니다. 이 겨울에 갔을 때는 항상 우비나 아니면 우산 정도는 이 센스로 가져가야만 되겠죠. 6, 8월은 평균 기온 20도씨에 맑고 덥지 않은 이 청명한 날이 많아서 여행하기 가장 적합한 계절이기도 해요. 이거는 서유럽권이 모두 매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 6, 8월 달은 사실상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. 우리 기준으로는 그래요. 그 사람들은 덥다고 얘기는 하는데 가서 생활을 하면
이 아주 쾌적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. 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. 12월부터 2월에는요, 평균 기온이 한 3도씨 정도 되고요.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이 잦습니다. 레이디 퍼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이 버켄헤드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. 타이타닉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네요. 남성들이 배에 있고, 이 여성과 이 아녀자와 그리고 이 노인들이 먼저 구명배를 타고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이 구명정을 타고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영국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르만족에 속하는 이 바이킹족의 후예이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바이킹 하면 바다의 해적으로 광폭한 성질과 지저분한 외모가 떠오르기도 하죠. 요 근래 이 바이킹에 대한 연구를 하는 친구들한테 들어본 바로는, 왜 바이킹 그 투구에 뿔이 달려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그 투구는 사실상 이 영화적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, 바이킹족 자체에 이 투구에는 뿔이 달려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그런가 하는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러한 성품을 고치기 위해 영국인들은 예부터 이 엄격한 규율을 지키며 자기 자신들을 다스렸죠. 이 남성들은 기사도, 신사도라 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신앙을 지키며 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. 이 1852년 영국의 수송선인 이 버켄헤드 호가 이 남아프리카로 항해하던 중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게 됩니다. 배에는 640여 명의 승객이 있었지만 구명정은 정원이 180명인 세 척에 불과했죠. 다시 말하면 540명만 살아남고 나머지 90여 명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. 이때 이 배의 선장인 세튼 대령과 남성들은 여자와 어린이들을 구명정에 태우고 배에 남게 되죠. 이 사건 후 영국에서는 여자와 어린이가 먼저라는 전통이 확립되었고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디 퍼스트 정신이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국 신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. 영국 신사들의 기본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팡이를 짚고 있고요. 시가를 물고 있고 그런 모습이죠. 또 영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영국인의 정중함과 예절은 이 영국 신사라는 말로 표현되죠.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남자를 흔히들 젠틀맨이라고 불렀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는요, 이 남성에 대한 정중한 호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젠틀맨은 원래 상사인 에스콰이어, 아래에 요먼, 이 요먼은 자영농,
뭐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산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 요면의 위에 있는 잉글랜드의 유상계급인 젠트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. 예, 이 회중시계가 있고요. 지팡이가 있고 우산이 있습니다. 이 회중시계는 사실상 남성의 전유물이었고요. 이 손목시계라는 게 있죠. 손목시계의 경우는 여성의 이 전유물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이 19세기까지.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고요.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지휘관들이 뭐 회중시계 볼 여가가 있나요? 전쟁터 속에서? 아니, 무슨 여유가 있어야지 손바닥 위에 회중시계 얹어놓고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시간 보고 뭐 이럴 마음의 여유도 없죠. 총탄이 그리고 포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럴 여유가 있겠어요. 그렇게 되면서 이 군인들이 이 손목시계를 취급받게 되고 이제 남성들도 이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. 하지만 19세기까지는 남성을 상징하는 남성이 착용하는 시계의 상징은 바로 이 회중시계라고 보시면 되겠죠. 날씨가 서늘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우산, 모자, 버버리 코트를 갖춰야 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버리 코트는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 이 남성 군복으로 제작된 거예요. 원래는 이 영국 신사라는 관용적 표현도 매너 때문이 아니라 날씨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. 예, 다음으로 훌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훌리건이란 이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를 일컫는 말이죠. 1960년대 초 이 실업자와 빈민층이 이 축구장에서 울분을 풀기 위해 난동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훌리건이 사용되고 있죠.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졌을 때뿐만 아니라 이긴 경우에도 난동을 부리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. 이러한 영국인의 양면성은 이 영국인의 선조들이 원래 호전적인 민족이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많고요. 이 신사의 예절을 지니면서도 때때로 앞뒤 가리지 않는 폭도로 변하는 모습에서 이 영국인의 또 다른 이면을 엿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영국을 또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티타임 문화죠. 예, 이 영국은 홍차 문화, 이 티 문화가 발전돼 있는데요. 이 미국의 경우에는 커피 문화가 발달돼 있고 이 차를 뭐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는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이 미국 독립전쟁이 이 소위 말하는 보스턴 티 사건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영국을 상징하는 홍차를 마신다는 것이 사실상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홍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.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.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매국노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이 차 문화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죠. 이것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약간 좀 따온 거예요. 그만큼 이 영국인들은 차를
즐기죠. 예, 영국을 흔히들 홍차의 나라라고 부릅니다. 영국과 차 문화는 아주 밀접하고요. 먼 이국에서 가져온 차는 처음에 궁정에서 즐기다가 점차 귀족, 신사계층 사이에서 즐기기 시작하죠. 뭐 홍차만이 아니고요. 커피도 마찬가지고요. 뭐 또 초콜릿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대부분 이 남미에서 이게 소개가 될 때 궁정에서 먼저 즐기고 하층 계층으로 서서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요. 이제 19세기가 되면 20세기가 되면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커피, 차, 초콜릿 뭐 이런 기호품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에는 사실상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. 1720년경에는 닭이 세트와 밀크티를 기본으로 하는 이 영국풍의 홍차 문화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. 1860년대 인도에서 생산된 최상품 차가 영국으로 대량 들어오면서 차가 일상적인 기호품이 되죠. 예, 이 소위 말하는 이 특권 세력들만 마시던 이 차가 이제 대중에게 확산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로 얘기한 거예요.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가 차 재배지인 영향이 크고요. 지금도 인도와 실론 지방의 차를 가장 널리 마시고 있습니다. 아쌈, 다절링, 얼그레이, 오렌지 팩코 등의 이 차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. 영국에는 하루 6번, 즉 아침 5시, 오전 11시와 점심 직후, 그리고 오후 3, 4시와 5시, 이 저녁 때 차 마시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. 특히 오전 11시와 오후 3, 4시경에 차는요, 이 일상화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차 이외에도 이 샌드위치나 케이크, 그리고 잼을 바른 스콘 등을 곁들여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을 대신하기도 합니다. 영국에서 아침 식사 때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던 오랜 습관이 있었지만 이 모닝티가 이를 대신하게 되죠. 예,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아침 식사를 좀 풍성히 먹는 편이에요.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뭐 대부분 이 빵 몇 조각에다가 치즈 그리고 커피 한 잔 정도로 아침을 먹는데요. 이 영국은 햄부터 시작해서 이 달걀 프라이 아주 풍성하게 먹는 경향이 있죠. 그런데 이제 영국의 초기 역사에서는 맥주와 이 포도주를 물 대신 마셨지만 이 차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모닝티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유럽권은 쉽게 말해서 물속에 석회질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죠. 이 석회질이라는 것은 꾸준히 많이 마시면 약간 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지만 또 그걸 먹었다고 당장 탈이 나는 건 아니에요.
죄송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석회질 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 대신에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기도 하죠.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이 소위 말하는 물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포도주와 맥주를 시키는 게 훨씬 더 가격이 싸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물을 사 마시는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돈이 좀 모자랄 때가 있죠. 그럴 때는 차라리 포도주와 맥주를 마시는 편이 이 물을 마시는 이 물 비용보다는 비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석회질이든 물이지만 물 달라고 그러면 수돗물을 줘요.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이 건강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. 한 몇 개월 정도 마신다고 문제는 없고요. 한 3, 40년 이상 마셨을 때 이제 정백류가 생긴다든지 종아리 정도의 피줄이 탄탄해지는, 땅땅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행 가서 이 물 값 아끼거나 포도주, 맥주 좀 돈이 모자랄 때는 그냥 수돗물 달라고 해서 마시면 그것도 괜찮습니다. 당장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. 이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는 친구가 되고 싶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프터눈 티에 초대받았을 때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. 가지 않고 바쁘다 이렇게 되면 얘가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, 친구 될 의사가 없구나, 이렇게 하게 마련이죠. 이 오후 3, 4시에 갖는 애프터눈 티 타임에는 홍차를 비롯해서 차에 어울리는 스콘, 플럼 케이크, 파운드 케이크 등을 곁들여 먹습니다. 흔히들 폰차이나라고 하죠. 이 닭이 세트를 그렇게 부릅니다. 차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도자기 공예 역시 발달하게 되죠. 많은 유럽 국가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를 통해 이 도자기를 접하게 됐었습니다. 영국인들이 도자기를 차이나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. 이 도자기 공예 산업은 이 동북아시아의 일본 이전에는 세계에서 3나라만 이 도자기를 구워낼 수 있었습니다. 이 중국, 우리나라, 이 베트남이 이 3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. 일본은 1597년 임진왜란, 정유재란 이후에나 이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었죠. 이 영국인들이 본차이나를 차이나인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일본 도자기 이 도공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또 만들게 되죠. 사실상 영국 도자기는 일본에서 받아들인 거고, 일본 도자기는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흐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국의 경우 이 차문화를 바탕으로 19세기 초 영국만의 독특한 본 차이나가 탄생하게 되죠. 웨지 우드를 비롯해 로열 돌턴, 민턴, 로열 크라운 다비 등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 도자기 회사입니다. 이 영국을 상징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피시앤칩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아까 수업에서 영국식 아침 식사는 아주 거하다고
말씀드린 적이 있죠. 뭐 이 정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제가 프랑스 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랑스 아침 식사는 정말 배가 고프죠. 그냥 다 먹고 나면 쩝쩝 뭐 다 먹은 건가 싶을 정도로 양이 부실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 영국식 아침 식사는 좀 거한 편이에요. 영국의 음식은 유독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개성이 없다는 평을 들으며 딱히 대표 음식이라 내세울 만한 것이 없죠.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. 영국의 기후 여건상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낮아서 이 농작물이나 각종 음식 부자재들을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죠. 예, 영국은 상당히 고위도 지역이에요. 뭐 시베리아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고 기온도 뭐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농작물 생육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. 또 다른 주장은요, 이 산업혁명으로 도시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통 음식을 만들 시간이 부족해서 전통적인 조리 방법이 많이 사라졌고,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겪으며 요리가 더욱 간소화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 예, 영국식 아침 식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영국의 음식이 볼품없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, 바로 아침 식사 때문입니다. 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점심 식사가 간소하고 식사 시간이 짧은 탓에 이 영국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는 습관이 있죠. 아주 이 아침 식사 메뉴가 풍성합니다. 계란과 베이컨, 소시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이 영국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보편적인 아침 식사입니다. 이 피시앤칩을 한번 보도록 하죠. 여행 중 어디서나 맛볼 수 있는 영국의 대표 요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영국의 지형적 조건 때문에 생선이 많이 잡히죠. 거의 다 이 감자 생산량도 아주 풍부합니다. 피시앤칩은 바로 이 대표 식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메뉴라고 볼 수가 있죠. 대구나 가자미 등 흰살 생선을 기름에 튀겨 감자튀김을 곁들여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다음으로 이 샌드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이 카드놀이를 좋아한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놀이를 하면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냈다는 샌드위치는 이 영국인의 일반적인 점심 메뉴이기도 합니다. 예, 카드놀이에 몰입을 하다 보니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점심거리가 없겠느냐라고 시종에게 부탁을 했나 봅니다. 그래서 만들어진 음식이 이 샌드위치라고 하죠. 예, 로스트 비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.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녀온 일요일에 점심으로 고기를 먹던 풍습에서 유래한 음식인데요. 그래서 이름도 썬데이 로스트 비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쇠고기를 양념 없이 통째로 이 오븐에 구워 조리해서
이 구운 야채들과 함께 점심시에 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. 이 쇠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이 고기 기름에 달걀과 밀가루를 섞어 이 요크셔 이 푸딩을 만들기도 하죠. 예, 이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가 이 영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죄송합니다. 이 목 관리를 잘 해야지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 좋은 목소리를 들려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. 이 영국 왕이 있지만 통치하지 않는 나라는 다음 주에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계속 기침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예,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. 안녕히 계십시오.